여자들이 토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선우입니다. 선우 씨 부산 가죠? 네, 7월 4일에 부산 영도에 있는 서재이자 서점에서 오랜만에 사랑한다고 말할 용기 북토크를 합니다. 서재이자 서점이 그 서점의 이름이에요? 네, 영도에 있는 동네 서점이고요. 여기서 딱 20분을 모시고 일하는 여성들이 모여서 일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해주셨어요. 7월 4일 토요일에 가니까 부산 영도 근처에 계신 톡토로들은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우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일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만 느껴지는 어떤 재미, 즐거움 같은 게 또 분명히 있죠. 꼭 어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일하는 여성이 아니더라도 일 얘기 자체가 인생의 여러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는 부분이 많죠. 그럼요.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이나 잠시 쉬면서 커리어를 구상 중이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신청 방법은 네이버 지도에서 서재이자 서점을 검색하시면 거기에 소식 탭이 있다고 해요. 소식 탭을 누르고 황선우 북토크 글이 있는데 그 안에 구글 양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방법으로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인스타그램을 하시는 분들은 인스타그램 안에서 서재이자 서점을 검색하시면 계정이 뜨는데 그 계정에 프로필 들어가시면 구글 폼 링크가 바로 들어가 있습니다. 파친코의 배경이기도 했고 저의 큰 댁이 있는 곳이기도 한 영도. 바다 바로 앞이잖아요. 영도 너무 좋죠. 7월 초에 예쁜 흰여울 길도 걸으시고 영도에서 일하는 여성으로서의 토크 잘 하고 돌아오길 바랍니다. 네, 6월 24일 수요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까요. 톡토로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소식이 있습니다. 9월 19일 저녁이 아니라 낮 시간에 저희 윈드 오케스트라가 정기 연주회를 합니다. 저는 작은 행사가 아니라 이렇게 연주회에서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은 처음이거든요. 저는 작년에 마포 윈드 오케스트라 창단 연주회 때 마포 아트센터 큰 무대에 선 적이 있고 하나 씨는 얼마 전에 팀파니로 데뷔했던 무대는 조금 작은 규모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정식으로 아주 큰 공연장에서 다양한 관객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생겼습니다. 선우 씨는 무대 경험이 많아. 그런가? 우천시 야외 공연도 했었잖아요. 그러네. 새우젓 축제에서 야외 무대 공연도 했네요. 이 공연도 아마도 무료로 진행이 되겠죠? 그럴 것 같아요. 저희가 구립 오케스트라니까 아마 무료 초대 공연이 될 텐데 자세한 내용이 또 정해지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월 19일 토요일 낮 시간을 비워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오케스트라 지금 단원 모집 중이기도 합니다. 마포문화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알림 공간에 마포예술단 모집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은 합창단도 있고 몇몇 단체들에서 새로운 단원을 모집하고 있다 공고가 있어요. 네. 거기에 저희 마포 윈드 오케스트라도 새로운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마포구에 거주하는 관악기, 타악기 연주자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라고요. 타악기 같은 경우에는 하나 씨도 정식으로 시작한 게 저희 오케스트라에 들어오고 나서잖아요. 평소에 내가 리듬 감각이 좀 좋다. 타악기를 본격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나에게 굉장한 소질이 있다. 이런 분들은 얼마든지 도전해 보셔도 됩니다. 내 몸 안에 리듬이 있다 하시는 분들 타악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악기는 저희가 최근에 정말 빵빵하게 다 갖추게 됐어요. 몸만 오시면 됩니다. 단원 모집은 7월 17일까지입니다. 녹음을 하고 있는 오늘은 6월 21일 일요일, 오늘이 바로 하지입니다. 1년 중에 낮이 가장 길다고 하는 날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지 같은 거는 음력으로 챙기기 때문에 날짜가 왔다 갔다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하지는 비교적
날짜가 거의 정해져 있죠. 음력이 아니라 양력 기준입니다. 네, 그것은 절기이기 때문이고요. 24절기는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농사에 필요한 활동들을 시기별로 정해놓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양력을 따라갑니다. 의외로. 대신에 우리가 조상님을 기리는 의식을 하는 명절 있잖아요. 추석이라든가 설, 대보름 이런 날들은 음력 날짜를 따라가는 명절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분류를 하자면은 하지는 절기이지 우리가 챙기는 그런 명절은 아니지만 이 하지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한번 짚고 넘어가자라는 의미에서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192화 제목은 여름 대명절 하지입니다. 톡간 한번 갈까요? 둘, 톡토로톡토로톡 파워, 파워 파워, 파워. 우리가 톡토로 투게더를 할 때 그것을 톡토로들의 대명절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겠네요. 절기와 명절이 다르다고 할 때 여름의 대표 명절로 한국에서 지내는 것은 단오가 있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이 단오는 하지처럼 양력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음력 5월 5일. 근데 우리 조상님들이 이 숫자 5가 겹치는 거를 어떤 양기가 1년 중에 가장 강한 시기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단오에 여러 가지 또 세시 풍속들이 있죠.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다거나 아니면 춘향전에 아주 유명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 그 처자들이 그네를 타는 행사라든가 소싸움 이런 것들이 다 단오의 풍속이라고 합니다. 아니 소싸움은 왜 해? 애꿎은 소는 왜 갑자기 싸움을 시키는 거야? 그러게. 단오 하면 전국에서 요즘 단오에 정말 진심인 분들은 강릉 분들이죠. 강릉의 단오제는 민과 관이 합심해서 참 축제에 많은 공을 들이고 저희도 강릉 쪽에 여행 갔다가 그 단오제 행렬을 우연히 구경했던 적도 있었죠. 생각보다 인파가 많아서 놀랐던. 맞아요. 하지를 한번 다뤄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건 저희가 얼마 전에 보러 갔던 공연과 관계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에크만이라고 하는 요즘 많이 각광받고 있는 안무가이자 댄서가 있죠. 이분이 댄서이기도 해? 실제로 발레리노 출신이더라고요. 작년에 해머라고 하는 공연으로 아주 반응이 좋았었죠. 그래서 그 이전 공연이었던 한여름밤의 꿈 공연이 얼마 전에 LG아트센터에서 있었습니다. 저희도 공연을 보러 갔었는데요. 제목이 한여름밤의 꿈이잖아요. 셰익스피어의 희극 제목과 같죠. 하지만 내용은 전혀 상관이 없었고 약간 극중극 같은 구조를 갖고 있어요. 처음에 어떤 남자가 잠들어 있는데 잠에서 깨어나니까 어떤 여성이 다가와서 이 사람을 무대 뒤로 끌고 가는데 그 무대 뒤에서 벌어지는 게 한여름밤의 꿈과 같은 어떤 축제의 현장인 거죠. 이 공연의 배경은 스웨덴의 하지축제입니다. 알렉산더 에크만이라고 하는 이 안무가도 스웨덴 출신이고 우리가 스웨덴의 하지축제라고 하면 또 떠오르는 미드소마. 이미지가 있죠. 아리 에스터의 아주 기묘한 영화 미드소마로 묘한 악명이 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미드소마에서 봤던 여러 가지 모티브들, 이 축제를 즐기는 디테일들이 많이 겹치기도 하더라고요. 이 한여름밤의 꿈 발레, 현대 발레에서 등장하는 주제들이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긴 식탁에 하얀 테이블보를 펼쳐놓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쭉 다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 그런 풍습, 그리고 굉장히 거대한 삼각형의 기둥이 달려 있고 동그라미가 2개 붙은 그런 메이폴. 기둥을 세워놓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돌면서 춤을 추는 의식. 여자들이 꽃으로 엮은 화관을 쓰고 다 같이 손을 잡고 약간 강강설레를 하듯이 동그랗게 돌면서 춤추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서로 공통되는 풍습이더라고요. 그 이미지는 예쁘잖아요. 레드벨벳도
코스믹 뮤직비디오에서 미드소마의 여러 장면들을 차용해서 그런 화관을 쓴 이미지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곤 했었는데 영화를 보면 예쁘기만 하지 않죠. 그러니까 미드소마와 미드소마 축제 자체는 죄가 없어. 그치. 하지만 아리 에스터가 다 망쳐놓은 거야. 아니 망쳐놨다기보다 훨씬 세계적 규모로 하지 축제를 알리기도 했죠. 그런. 맞아. 그리고 진짜 놀라운 부분은 자기네들의 어떤 전통 풍습을 이렇게 잔혹하게 해석해서 너무 무시무시한 끔찍한 공포 영화를 만든 것에 대해서 스웨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가 영화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스웨덴 제작사에서 아리 에스터한테 처음에 시나리오를 의뢰했다고 해요. 이 미드소마르 축제를 가지고 한번 공포 영화를 만들어달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 영화만 보고 스웨덴의 하지 축제란 저럴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것은 가상의 폐쇄적인 어떤 마을의 기묘한 풍습 같은 거를 스웨덴의 하지 축제와 섞어 놓은 거니까. 하지만 저희가 며칠 전에 우리 곁에 스웨덴 뭐가 있나요? 아바, 이케아. 볼보, 이케아가 있죠. 이케아에 갔더니 스웨덴에는 미드소마르 축제가 있답니다. 라고 안내를 해뒀는데 그걸 볼 때도 우리는 약간 오싹해지곤 하는 거죠. 매년 6월 중순에 1년 중에 가장 낮이 긴 여름날을 기념해서 이 축제를 열고 담쟁이 덩굴이나 꽃으로 꾸민 기둥 주변을 돌면서 춤을 춘다. 이렇게 안내하는 사진들도 같이 소개가 되어 있었는데 재밌는 게 이케아에서도 미드소마르 이벤트를 연다는 거야. 6월 20일과 21일에. 근데 이때 이벤트 내용이 미트볼 맛 추파춥스를 증정합니다. 갈수록 스웨덴 좀 기괴한 데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시 알렉산더 에크만의 한여름밤의 꿈 공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2막은 조금 어수선하기도 했지만 1막에서 그 건초 더미에서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그 건초를 양손으로 허공으로 막 집어던지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이 검정색 배경으로 건초 더미가 허공으로 막 높은 곳까지 날아오르는 걸 보고 또 객석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건초 냄새가 이렇게 풍겨오고 하는 게 그렇게 뛰노는 게 아주 밝은 태양광 아래서 즐겁기도 하지만 태양빛이 너무 뜨거울 때는 그렇게 어떤 열광적인 순간도 만들어지고 그게 지나고 나면은 홍곤한 낮잠 속으로 들어갔을 때 꿈과 현실이 몽롱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나요? 맞아요. 이 공연에 대해서 찾아보시면 대표 이미지로 그 장면이 뜨거든요. 근데 우리가 무용 공연을 볼 때 무용수라는 인간의 신체에서 한계가 지워지는데 무대 안에 하나의 장치로 건초 더미를 엄청나게 쌓아놓고 그 건초의 질감이 있잖아요. 부슬부슬 하면서 굉장히 길이가 길고 부피를 가지지만 그게 낱낱이 흩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한아름 집어서 공중으로 막 던지면서 춤을 추니까 마치 무용수의 팔이 연장되어서 뭔가 황급빛 날개가 달린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그게 만들어내는 어떤 리듬이랄까? 고체이지만 고체처럼 보이지 않고 부슬부슬 이렇게 흩어지는 그 질감이 만들어내는 맥박 같은 게 무대 위에 생기면서 굉장히 희한한 환상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관객으로서. 그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많은 톡토로들도 또 저희들도 여름날 길디 긴 낮에 여름 과일 같은 것을 먹고 나서 마룻바닥에 스르륵 누워가지고 낮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이게 아직까지 밝고 내가 꾼 게 꿈인지 좀 몽롱했던 그런 시절의 기억이 다들 있을 거예요. 하나 씨도 빅토리노트에 보면 어릴 때 자다가 깼는데 여전히 낮이어서 엄마 오늘은 오늘이에요 내일이에요 뭐 이런 질문을 하는 장면이 있지 않아요? 조금 디테일은 다르지만 그런 장면이 있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셰익스피어의 희극도 한여름밤의 꿈이잖아. 알렉산더 에크만의 이 무용 작품도 한여름밤의 꿈이고 근데 한겨울밤의 꿈이라는 어떤 관용 어구는 없단 말이죠.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겨울에는 그냥 잠을 많이 자.
겨울잠이라는 거를 동물들이 갖기도 하고 인간들도 밤이 길어지고 온도가 낮고 해가 짧고 이러다 보면은 에너지 레벨 자체가 굉장히 낮아지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낮을 좋아하고 해를 좋아하고 여름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겨울에는 좀 우울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좀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고 일을 많이 안 벌인단 말이야. 근데 여름은 생동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할 때잖아요. 그리고 낮이 길어. 그럼 사람들이 싸돌아다니는 시간도 많아. 그리고 밤에는 열대야가 와서 자다 깨다 하게 되기도 그치. 해. 잠도 많이 꿈을 못 자. 많이 꿔. 그러니까 현실에서 뭔가 벌어지는 사건도 너무 많고 사람들도 들떠 있고 뭔가 에너지 자체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부딪히면서 에너지 소모도 크고 싸움도 많이 벌어지고 이상한 소동도 많이 벌어지는 그런 시기가 여름이고 그래서 그 달뜬 어떤 기운 자체가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이미지로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여름이었다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표현이 여름에 참 잘 어울리는 게 어떤 감정을 불사르든 나의 에너지를 태워 올리든 순간적으로 아주 강하게 몰입했다가 그게 꿈이었던 것처럼 덧없이 사라지고 하지만 그 기억을 가진 변화된 나로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그런 정서에 여름이 참 잘 어울리죠. 그러네요. 겨울이었다 이러면 뭔가 그 아련함이 없어. 그래서 뭐 어쩌라고. 참 추웠지. 그게 여름이 어떤 계절 중에서는 인간의 일생에서 젊음에 해당하는 시기이기 때문 아닐까요? 그리고 휴가 기간을 맞아서 휴양지에 가서 평소라면 벌이지 않을 그런 로맨스 사건을 벌이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일들이 훅 피어나는 그런 에너지를 가진 때죠. 일상에서 여러모로 좀 벗어나는. 하지 자체는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 낮 시간이 14시간 35분이나 되는 날이죠. 근데 하지 자체가 1년 중에 가장 더운 날은 아니에요. 그렇죠. 삼복더위라는 게 있고. 왜냐하면 오늘 정도 지금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날이 6월 21일이니까 오늘이 가장 길고 내일부터는 1분씩 낮이 짧아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태양빛을 받은 대지와 대기와 바다 이 모든 것들이 갇혀서 순환하면서 점점 더 더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치. 근데 그러니까 지구가 달궈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 열을 품고 있는 기간 동안 여름에 점점 더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 에너지원인 태양광이 가장 길게 비치는 것은 오늘입니다. 근데 오늘 이 하지에는 햇빛이 그러니까 가장 높이 올라가고 오랫동안 북반구를 비추게 되잖아요. 그래서 북회기선 언저리에 있는 나라들에서는 하지의 태양빛이 남중고도가 가장 높을 때 그때는 아래를 내려다봤을 때 그림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건 너무 이상한 감각이겠다. 그림자가 거의 내 몸에 딱 붙어서 사라지는 1년 중에 그림자가 가장 짧은 시기이기도 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만 해도 낮이 길어져서 보통 이제 낮밤이 절반씩 하면 12시간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14시간 이상이 되면은 아 진짜 해가 안 떨어진다. 엄청 길다 이런 느낌인데 우리나라보다 더 북반구에 있는 쪽으로 하지 즈음에 여행을 가면 백야 현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해가 새벽에도 안 지는 거지. 마침 인스타그램에서 10년 전 오늘을 뜬금없이 보여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제 10년 전 오늘이 딱 떴는데 우리가 같이 살기 직전에 친구들이랑 아이슬란드 여행을 갔었잖아요. 맞아요. 10년 전 오늘 아이슬란드에 있었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하지 무렵이었던 거고 그래서 새벽에 해가 지지 않는 그런 하얀 밤을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때 낮에 우리가 비크 해변에서 파도와 비바람을 두들겨 맞고 너무 지쳐가지고 닭볶음탕에 레드와인을 곁들여서 저녁에 먹으면서 이 피로를 풀면서 얘기를 한참 했는데
왜 이렇게 해가 안 지냐라고 생각하다가 보니까 새벽이었어. 근데 그때 그 기분이 정말 이상했죠.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 전에 북유럽 여행 갔을 때도 하지 무렵이었는데 여러 나라들을 이제 돌아다니다가 핀란드에 도착을 했어. 헬싱키에. 근데 그날이 하지 날이었던 거예요. 근데 막 이렇게 도심에 써붙여 있더라고. 하지에 관한 그런 안내 문구들이. 근데 여행지에 처음 도착한 날이니까 엄청 설렐 거 아니야. 아, 여기 하지라서 되게 특별한 뭔가가 벌어지나 보다. 근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리고 다들 휴가를 갔어?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됐지. 그게 핀란드에서는 하지에 다들 더 북쪽에 있는 호숫가로 휴가를 떠난다는 거야. 그래서 헬싱키는 텅 비어서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마치 크리스마스 때 외국의 대도시를 가면은 가족들이랑 모여서 보내느라고 도심은 조용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크리스마스는 동지 며칠 뒤잖아요. 그 무렵이죠. 그래서 겨울에 해가 가장 짧은 날 언저리는 우리가 크게 인지를 하고 지나가요. 동지 무렵, 크리스마스 해서 어떤 축제 같은 명절의 기간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하지는 현대인들은 태양이라고 하는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힘이 강력한 에너지원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1년 중 하루인 것인데 그것을 모른 채 지나가기가 쉽죠. 북유럽 쪽에 있는 나라들은 그걸 모를 수가 없는 하지가 너무 강력하게 막 백야 현상을 일으키고 그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쓱 지나가 버리기도 쉽죠. 우리나라는 근데 농경사회라서 농사 지을 때는 또 이런 절기가 되게 중요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의 현대인들과 다른 어떤 그 시간의 리듬이 농사 짓는 시기에 우리 조상님들에게는 있었겠지. 그랬죠. 하지도 동지도 춘분도 굉장히 중요했겠죠. 근데 현대인들은 동지 지나고 나서 가장 짙은 밤이 지나갔다. 그리고 새해가 1월 1일에 떠오른다 하면 1년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는 아주 크게 축하를 하고 기억을 하지만 그 6개월쯤 지나서 해가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게 우리가 약간 서운했던 거야. 한번 짚고 넘어가면은 1년이 어느새 지나가 버렸네도 조금 덜해요. 왜냐하면 한 번씩 마디를 상기하고 그렇게 마음에 한 번씩 새길 수 있으면 그 리듬감도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새 막 흘러가 버리는 그런 느낌도 조금은 박자 감각이 달라지죠. 그리고 우리가 하지를 기념하는 것에 비해서 북유럽에서 그렇게까지 하지가 큰 축제인 것이 거기에 겨울이 너무나 길고 혹독하고 어둡기 때문일 것 같아. 한국은 아무리 해가 짧아도 겨울에 10시간 이상의 낮이 있잖아요. 근데 북유럽에 갔을 때는 백야의 반대로 겨울에는 거의 낮 시간이 한 서너 시간밖에 없는 그런 긴 겨울이 이어지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래서 그들이 실내 장식에 집착하면서 아름다운 가구들을 그렇게 만들어서 집 안에서도 안락하고 어떤 시각적으로 만족이 되는 생활을 추구한 게 북유럽 문화를 만들었겠지만 진짜 그렇게 태양을 그리워하다가 해가 긴 시기가 오면은 정말 이게 너무 기쁠 것 같아. 그래서 수공예품과 디자인도 발달하게 되고 제가 예전에 쿠스코에 갔을 때 쿠스코? 네, 페루? 페루. 마추픽추가 있는 곳. 네. 지금 코스코로 잘못 들을 뻔했어요. 이케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다른 얘기지만 제가 남미 갔던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남미새구나. 다른 게 아니라 남미새가 나구나. 남미 미새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때 쿠스코에 갔을 때 거기는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저는 배낭여행을 했으니까 커다란 배낭을 메고 고산지대에서도 약간 높은데 계단을 올라간다 그러면 막 숨이 탁탁 막히고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아닌 여행객들의 경우에 그런 고산지대에서 여러 날을 머무르게 되었는데 물론 마추픽추도 갔다 왔고요. 근데 그 쿠스코 마을에 있으면서 태양빛이 비치는 곳에 있을 때랑 태양빛이 안 비치는 그늘이나 건물 안으로 들어갔을 때가 내 몸이 느끼는 게 너무 현격하게 다른 거예요.
고산지대는 물론 태양에 조금이나마 더 가까이 간다는 것도 있지만 대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태양빛의 그 효력이 더 낮은 곳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여기서는 태양신을 섬길 수밖에 없겠구나. 태양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너무 강력한 힘을 미치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농경사회에서는 태양을 숭배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쵸. 모든 생명을 관장하고 자라나게 하잖아. 맞아요. 아까 선우 씨가 농경사회에서는 태양의 고도라든가 태양의 변화가 너무너무 중요했고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고 그에 맞춰서 여러 농사일도 이때까진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맞췄을 것이다. 그렇죠. 업무 스케줄이 그냥 정해지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집을 지을 때도 지금처럼 냉난방 시스템이 강력할 때가 아니니까 집의 처마를 어디까지 깊게 하고 또 향을 어디로 집을 앉히고 하는 것이 자연적인 냉난방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향이지 무조건. 그치. 그래서 정남향의 집을 짓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고 근데 지금은 너무 정남향이 처마가 없는 아파트에서는 그렇게 좋기만 한 건 아니다 해서 조금씩 돌려 앉히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첨성대를 생각해보면 첨성대가 그 당시에 신라시대에 일종의 천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뭐 위에 올라가서 별을 관측했다거나 그렇다기보다는 그것 자체가 달력 건축물 같은 거죠. 그걸 통해서 많은 것들을 관측할 수가 있는 건데 관측이라기보다 측량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첨성대에 보면 중간에 조그만 네모 창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추분 때는 그 창을 통해서 첨성대 바닥에 빛이 환하게 비치는데 하지 동지가 되면은 거기에 들어오는 빛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는데요, 전혀. 각도가 그럼 거대한 해시계 같은 거네. 그렇죠. 첨성대도 동서남북을 딱 맞춰서 자리를 잡고 있죠. 이어서 제가 남미세가 아니라 또 남미미세. 중남미세. 중남미미세. 중미를 갔을 때가 있어요. 쿠바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멕시코를 들렀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남미 가기 한 3년 전이었어요. 그 여행에서 제가 마야 유적지 중에 치첸이사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를 하루 투어를 갔는데 거기 보면은 피라미드라고도 불리는 엘 카스티오라고 하는 또 마찬가지로 동서남북을 딱 맞춰서 있는 거대한 건축 구조물이 있어요. 계단이 아주 깎아지른 듯이 있고 고대에는 거기에서 뭐 인신공양을 했네 이런 여러 사료들이 있는데 그곳도 첨성대처럼 빛과 그림자가 춘분, 추분, 하지, 동지에 따라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달라지는 그런 곳이죠. 근데 춘, 추분이 되면은 거기 그 피라미드의 가운데에 있는 계단 양쪽으로 계단 난간처럼 되어 있는 곳이 제일 아래쪽에 뱀의 머리가 조각이 돼 있거든요. 근데 춘추분이 되면은 피라미드 꼭대기에서부터 뱀의 머리가 있는 데까지 그림자를 통해서 구불구불 내려오는 뱀이 생겨나요. 헐. 소름이죠. 소름. 이거 뭔가 옛날에 추리소설 같은데 막 등장할 법한 그런 이야기다. 그렇죠. 너무 신비하고 또 그들은 깃털 달린 뱀이라고 해서 그 쿠쿨칸이라고 하는 존재를 또 숭앙하기도 했으니까 그 빛과 그림자가 부리는 마법 같은 것에 옛날 사람들은 훨씬 민감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 씨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 옛날 사람. 빛과 그리고 그림자. 아니 최근에는 이옥선 씨가 불렀던 노래죠. 그렇죠. 하나 씨가 이집트 여행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되게 일관성 있게 좋아하는 것 같아. 이집트 가면 또 미쳐버리겠지. 그렇지. 그리고 아까 한여름밤의 꿈 얘기하면서 이때쯤에는 막 이상한 꿈도 꾸고 꿈인지 생신지 헷갈리는 일들도 생기고 그렇지 않느냐 좀 몽롱하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요즘 되게 오싹오싹한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 톡토로들이 한몫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조만간에 기담을 주제로 다뤄보고 싶다. 지난번에 엘리베이터에서 갑자기 우리가 누르지 않은 13층이 눌려지고 안내 멘트가 나와서 깜짝 놀랐던 얘기하면서 그렇게 예고를 드렸는데 톡토로들이 지금 본인이 겪은 무서운 이야기들을 보내주고 계세요. 저희가 모집을 했죠. 네, 지금 다음 주에 바로는 아니고 7월 첫 주 정도에 아마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계속 열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내주시면 되고. 근데 하나씩 메일이 올 때마다 지금 읽으면서 너무 무서운 거야. 너무 무서워요. 야. 기담이 지금 들어온 것들도 톡토로들 아마 들으면 깜짝 놀랄 텐데 이게 7월 초까지 점점 더 쌓이게 되면은 1, 2부로 해야 될까? 2주 동안? 글쎄요. 일단 이걸 듣고 더 보내주시겠죠?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여름철에 꼭 남양 특집, 무서운 이야기, 기담 이런 게 돌아오잖아. 근데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냉방시설도 없고 한여름에 무더운 철에 그걸 있는 그대로 그냥 더위를 몸으로 겪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무서운 이야기를 들으면 서늘해지고 맞아. 닭살이 돋고 등골이 차가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니까 이 무서운 이야기를 지어내고 혹은 자기가 겪은 걸 퍼뜨리고 서로 얘기하는 것도 어떤 더위에 대처하는 옛날 사람의 지혜가 아니었을까요? 납량이라고 하는 말이 남양 특집 할 때 외에는 잘 쓰이지 않는 말이잖아요. 발음도 되게 어렵지 않아요? 맞아. 그래서 지금 찾아보니까 납량이라고 하는 한자어가 드릴 납자에 서늘할 량자예요. 아, 서늘함을 들여온다. 드린다. 서늘한 기운을 드린다. 여름밤에 수박을 나눠 먹으면서 그런 서늘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소름이 오싹오싹 돋으면 그래도 더운 여름밤을 나기가 유리했을까 불리했을까? 화장실도 막 어두운 화장실로 막 가고 그랬어야 될 텐데. 그치. 그런 거 듣고 나면 이제 화장실 못 가는 거지. 수박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수박도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맛있다고 하잖아요. 김신지 작가님이 제철 행복에서 얘기해 줬죠. 그래서 우리는 첫 수박을 게시해서 먹었죠. 한 통을 사서 먹었고 그리고 하지에 가장 맛있는 채소는 감자라고 합니다. 하지 감자라고 하는 말이 있죠. 저희가 여둘톡에서 소개하기도 했던 김신지 작가님의 제철 행복 하지 편이 참 재밌는데 작가님이 농부의 딸이니까 이렇게 쓰셨어요. 이맘때 농부의 딸로서 해야 하는 1차 숙제는 수확이다. 하지 무렵은 지난 가을에 심어 겨울을 나게 한 마늘과 양파를 캐는 때이자 봄에 심은 감자를 수확하는 때. 저는 잘 몰랐는데 마늘과 양파는 그 전해에 가을에 심어서 겨울을 지나고 나서 하지 무렵에 수확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땅 밑에 되게 오래 있는 거네요. 하지는 근데 3월에 심었는데 씨감자를 심어 놓으면은 하지 무렵이면은 막 주렁주렁 감자가 열리니 얼마나 그 생장 속도가 빠른 것인가. 그렇지. 그러니까 빨리 자라기 때문에 구황작물이라고 한다. 그렇죠. 배고픔을 달래주는. 그리고 저는 제철 행복을 다시 읽으면서 인상적이었던 게 하지를 감자의 환갑날이라고 부른대요. 근데 그게 하지가 지나면 이제 감자알이 더 굵어지지 않고 줄기도 시들고 하기 때문에 하지에는 감자를 수확을 해야 된다. 근데 환갑이라고 하면 60세, 61세잖아요. 근데 여기서 환갑에 대한 어떤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는 것 같아. 환갑 때까지는 계속 맛이 들어간다는 거잖아. 이게 우리가 예전에 생각하던 것보다 60이라는 나이가 가까이 다가와서 이렇게 느끼는 거겠지만 환갑이라는 게 이제 더 이상은 뭔가 완성되지 않는 시기라기보다 어떤 정점에 이르는 가장 맛있는 때가 환갑이다. 그리고 환갑에 이를 때까지는 감자는 계속 알이 연그러 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개념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 나는. 근데 현대에는 사람들이 예전의 나이 개념이랑 조금 다르니까 감자 정년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감자 65세. 칠순. 그리고 보리 환갑이라고 하기도 하죠. 보리와 밀도 다 하지 때까지는 수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자칩에 맥주를 마시는 게 하지를 잘 기념하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들도 하죠. 여둘톡에서도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감자, 포테이토 칩 중에서 감자 과자, 포카칩이 있잖아요. 포카칩이 여름에 햇감자칩이 나옵니다. 보통 다른 계절에는 생감자라고 써 있는데 이게 그 해에 수확한 여름 감자를 사용해서 만든 포카칩은 햇감자라고 써 있거든요. 저희가 편의점을 체크해 봤을 때는 아직 올해 햇감자 포카칩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햇감자로 만든 게 기분상인지 몰라도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희 집에는 지금 예전에 옛날 사람들이 먹던 어떤 조개 무덤이 생겼을 때 패총이라고 하잖아요. 옥수수 대총이 생겨 있어요. 제가 요새 초당 옥수수에 미쳐서 하루에 3개씩 먹지 않아? 3개 넘게 먹는 것 같아요. 10개를 사면 이틀이면 다 먹잖아요. 2, 3일이면. 보통은 하나 씨가 저보다 먹는 양이 적고 제가 훨씬 먹는 기세가 좋거든요. 근데 옥수수에 대해서는 제가 식사 담당이다 보니까 옥수수 찌는 것도 제가 하는데 아니요, 나도 쪄. 근데 찌고 돌아서면 없어. 제철 행복을 넘기면서 그 하지편에서 몇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이제 불볕 더위가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더위를 탓하며 투덜대는 것은 세상을 반만 보는 일. 감자와 양파 같은 채소들은 하지 무렵에 땅 아래서 단단히 여물어 간다. 이렇게 연결된 시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더위가 나를 살리고 있기도 하다는 걸 알게 된다. 우리가 양파 맛은 다 거기서 거기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 무렵에 새로 나온 햇 양파가 얼마나 아삭아삭하고 단지는 한번 깨닫게 되면은 하지 무렵을 기다리게 됩니다. 맞아요. 겨울에 그리고 한창 추울 때도 이렇게 겨울이 춥고 눈이 내리고 해야 내년 농사가 잘 된다.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여름 더위도 농작물들을 연글게 하는데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좀 참을만 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에도 나오지만 하지 무렵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아직도 화나네. 그치. 한참 시간이 흘렀는데 해가 아직 안 졌구나. 이런 감각을 하지 무렵에 저녁에 많이 느끼게 되죠. 낮 시간이 길어서 뜨겁고 힘들기도 하지만 환한 세상이 길 때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으니까 톡토로들 이 넘치는 생동감과 생명력을 또 많이 몸속에 저장하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이잖아요. 아까 삼복더위 얘기도 했지만 8월까지는 점점 더워지고 습해지고 좀 견디기 힘든 시기가 시작되기도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좀 너그러운 마음도 가지고 아, 저 사람도 어제 잠을 설쳤겠구나. 저 사람도 지금 땀 흘리고 기운이 없어서 힘들겠구나. 그리고 덥고 끈적하니까 내가 지금 예민해져 있구나. 이런 관점으로 서로를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름 동안은. 맞습니다. 저도 요새 몇 날 며칠째 잠을 못 자고 참 힘들기도 하지만 초당 옥수수로 버텨내고 있습니다. 여름 과일들도 맛있으니까 자두, 복숭아도 많이 드시고요. 댓글 소개 시간입니다. 사연과 광고 문의는 W2Talking, W 숫자 2, TALKING,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 드디어 서울국제도서전이 있죠. 맞습니다. 저희는 미리 알려드린 것처럼 6월 27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이옥선 작가님과 셋이서 출동을 합니다. 이야기장수 부스에서 만나겠습니다. 톡토로들 많이 와주세요. 지난 191화는 제일 예쁜 몸무게 93kg였죠. 지난번에 여두레두로 미언더의 특히 나무드로즈 추천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저와 빤스 동기임을 반가워해 주고 계시네요. 미언더의 속옷을 이번에 구입해서 입어보시고 정말 편하다, 신세계를 만났다라는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원래 부두카 토로님 같은 경우 헉!
나무 드로즈 빤스 입고 있는데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제 최애 빤스이기도 합니다. 하나 작가님과 커플 빤스였다니 영광. 소재가 진짜 좋은데 컬러도 자연스러워서 최고입니다. 하셨네요. 그리고 나무 드로즈를 주문하시면서 톡토로들이 사이즈를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하나 씨와 저는 평소에 입는 사이즈보다 하나 더 크게 주문해서 좀 편하게 입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미언더에서 공식적으로는 본인 엉덩이 둘레를 기준으로 해서 사이즈를 고르라고 그 수치에 근거한 안내를 해드리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이 할인 코드가 아이디당 한 번 주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6월 30일까지 기간 동안에는 계속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한번 본인의 사이즈를 맞춰서 주문을 해보시고 다음 주문에 구매를 하셔도 좋겠죠. 저도 선우 씨도 저희 어머니들께 이 드로즈를 한번 입어보시라 권하고 싶었는데 미언더 홈페이지에 갔더니 선우 씨도 그걸 사용했죠. 9,900원 딜. 맞아요. 한 아이템을 배송비 포함해서 9,900원에 일단 주문해 볼 수가 있는 프로모션이 있더라고요. 첫 주문에 대한 할인 혜택이죠. 저희 엄마 이옥선 작가님도 매우 만족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왕창 빤스를 바꿔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이 테스트 주문으로 9,900원 딜을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 소재나 핏에 대해서 만족이 되시면 그때 톡토로 할인 코드 TOC 티오아로를 활용해서 20% 할인 혜택을 받으셔도 좋겠네요. 도마렁님께서 유도계에서 여자 체중 80kg은 재능이며 벼슬이라고 하던데요 하셨어요. 좋은 신체 조건인 거죠. 그렇죠. 그 운동을 하기에. 감자과장님의 댓글입니다. 최근에 본 짧은 영상이 생각나네요. 나는 웰시코기로 태어났는데 그레이하운드가 되고 싶다고 살 빼고 관리해도 살 빠진 웰시코기라는 크크크 내용의 외국 영상이었어요. 이번 회차 듣고 그 영상도 떠올리면서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고 거기에 나를 맞추느라 정작 내 장점과 혹은 생김새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지는 않았나 돌아보게 되네요. 아니 웰시코기가 얼마나 예쁜데 그쵸? 그쵸. 그리고 얘가 너무 적절하죠. 둘 다 예뻐. 근데 너무 다른 예쁨이잖아. 그렇죠. 세상에 웰시코기도 있고 그레이하운드도 있고 믹스 종류도 있고 그런 다양한 강아지들이 있는 세상이 좋지 않나요? 행복한 웰시코기가 됩시다. 아보카도 86님께서 헬스장에서 운동하며 이번 에피를 들었어요.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 디스크를 비롯한 각종 만성 질환이 생겨 꼬인 신경계와 근육의 신호들을 되잡아 주려고요. 한 사람의 신체에는 오랜 습관과 태도, 감정과 균열의 역사가 체형과 무게로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음속 고통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아님을 인지하고 잘 털어내듯 휘몰아치는 삶의 속도에 붙여 내 몸을 돌보지 않아 비롯된 질병이나 통증이 내 삶의 결과 혹은 성적표라고 여기지 않는 것이 제가 제 몸을 긍정하고 아끼는 시작이었어요. 몸무게가 얼마나 나가든 Defying Gravity 하셨습니다. 위키드의 노래 제목을 인용해서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내 몸의 어떤 부정적인 부분, 좋지 않은 부분을 내 삶의 성적표로 받아들이는 것을 끊어내야 하듯이 또 내 몸의 어떤 긍정적인 면을 나의 어떤 목표 내지는 내가 추구해야 될 좋은 성적표 이런 것으로 여기는 것도 또한 위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엑시도어님께서 저희가 여드레드에서 소개했던 레몬 디저트 가게 레터 프롬 레몬, 레플의 사장님이시죠. 가게 오픈을 하고 며칠 안 지나 옆 가게 남자 사장님과 인사 나눈 적이 있어요. 간단한 인사 나누고 나가시다가 저보고 결혼했냐 물으시길래 아니라 했더니 저를 슥 훑으시며 결혼하려면 살 좀 빼야겠다 하고는 나가시더라고요. 아이고야. 이전 같았으면 울그락불그락 며칠 곱씹으며 화가 났을 텐데 저는 이미 여둘톡 파워에 충전되어 있던 터라 가볍게 넘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과 별개로 그분의 예의 없는 언행에 불쾌한 감정을 느낀 것은 분명하지만요. 저를 살피고 사랑하는데 의식의 변화를 가져다 준 여둘톡 풍채 시리즈. 작가님들께서 언급하신 순서대로 유튜브 링크 모아서 올려봅니다 하시며 36화 여자는 풍채, 45화 Let's Get Physical, 48화 멋과 뽐, 102화 컴플렉스를 다루는 법을 착착 정리를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 옆집 사장님. 요즘도 이렇게 무례한 사람이 실존하는군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 같아서는 사장님은 사회생활 하시려면 싸가지 좀 고치셔야겠어요. 이렇게 말해주고 싶네요.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 저희가 대신 화내드리겠습니다. 야울님께서 188화 절에 가면 왜 마음이 편안해질까 편을 뒤늦게 들으시고는 이건 너무 어쩔시구 새인데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잊을만 하면 이 어쩔시구 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선우 씨. 네. 제가 부탁해서 오늘 리코더 가져오셨죠? 아, 네, 가져왔습니다. 지금 해? 좀 낫지 않아? 옹해야, 옹해야, 옹해야. 이 둘 중에 써. 이거 앞으로 약간 소재 전환할 때 사이음으로 써볼까 봐요. 좋습니다. 김씨 존스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사실 우리 맨 처음에 여둘톡 시작했을 때 저희 둘이 좋아하는 맷비둘기 사운드를 사이음으로 쓰고 싶어 했었잖아요. 구구. 진짜 우리 원래 하고 싶었던 게 같은 새소리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톡토로들과 함께 생긴 농담의 코드로 지금 할 수 있게 됐네요. 어쩔 식으로 돌아온 거예요. 와, 무슨 새였죠? 어쩔 시구 새 이름? 뻐꾸기 종류였는데 어느 분이 어쩔 식국이라고 하고 난 뒤에는 계속 그 생각만 나. 검은 등 뻐꾸기입니다. 키엘0919님께서 왜 마음 챙김 명상인가를 추천하시는 부분을 듣고 생각난 건데 저는 여둘톡에서 어떤 분야에 대한 설명을 하며 관련된 책을 알려주시는 점을 좋아해요. 당장 찾아보기로는 영상이 손쉽지만 흘러가 버리지 않고 깊이 있는 내용을 접하기에는 책이 적합해서 듣기를 잠시 멈추고 저장하게 되는 일이 자주 있거든요. 독서 생활에 도움되는 여둘톡을 매우 아낍니다. 그리고 지지난번 190화 질투에 대하여 편 댓글에 국가유산청에서 맞아요. 댓글 달아주셨더라고요. 제가 광고회사 다닐 때 경회루에서 낙엽을 건지는 직업을 부러워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써주셨어요. 경회루에서 낙엽을 건지는 직원들은 평일 한낮 호젓한 궁궐에 방문한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아마도. 완벽하게 좋은 부분만 있는 일은 없고 좋다고 생각한 부분도 일로 접하면 아닌 경우도 있지요. 그래도 하나 작가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친 건 참 아쉽습니다. 작가님들과 톡토로님들 모두 마음의 위안이 필요할 때 언제든 찾아와 쉴 수 있도록 하나 작가님 대신 국가유산청 직원들이 열심히 고궁을 관리하고 있으니 자주 놀러와 주세요. 공노비토로 드립니다. 아니 굉장히 상식적이고 정말 맞는 말씀이다 하고 듣고 있다가 갑자기 공노비토로라고 하니까 댓글 환영합니다. 타고난 인뽕님의 댓글입니다. 집에서는 유튜브로, 걸을 때는 팟캐스트로, 엄마 폰엔 팟빵으로 다양한 채널에서 들을 수 있어서 참 좋네요. 들을 거리가 마르지 않는 기분. 귀로 들었던 것인데 내가 어디를 걸으며 들었는지 그 산책길이 떠오르는 것이 참 신기해요. 이번 주도 여둘톡 덕분에 잘 지나고 있습니다. 축제의 시즌, 초여름도 무사히 건너가시기를 바라요. 언니들 응원합니다. 해주셨네요. 유튜브로도 잘 들어주셔서 저희가 이제 유튜브 지급 기준액 100달러를 충족해서 이제 이거를 지급받을 수가 있게 됐어요. 아, 네. 소중한 100달러가 이제 지급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요거 뽑아서 마이크 하나 장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캐나다 런던 토로님의 댓글입니다. 사람들은 보여주기 전까지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 라는 말이 있죠. 같은 맥락으로 저는 인스타그램을 안 한 지 1, 2년 정도 됐는데 삶이 정말 단순해졌어요.
끊임없이 광고와 추천 콘텐츠를 보며 포모를 느끼거나 소비 욕구에 휘둘리는 일이 거의 없어지니까 마음이 훨씬 평온하고 맑아지더라고요. 이번 방송을 들으면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메일을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도다토로입니다. 도다토로는 한글 이름과 영어 이름을 합쳐서 만들어 봤어요. 가끔 엄마 팟캐스트 들을 때 같이 듣는데 저도 사연 꼭 한번 보내보고 싶었어요.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처음 이메일 만든 기념으로 엄마와 아빠 다음으로 8톡에 보내요. 너무 짧지요? 다음에 사연 길게 보낼게요. 앞으로도 8톡 잘 듣겠습니다. 작가님들 안녕히 계세요. 이 실명이 이메일에 나와 있는데 남자 어린이 같고 바로 이어서 긴 메일이 왔어요. 너무 귀여운 포인트가 많아. 일단 엄마 아빠 다음에 우리한테 보냈다는 게 너무 좋고 그리고 다음에 길게 보낼게요 하고 바로 왔다는 거. 제목 재미있는 수영. 작가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도다토로입니다. 저는 2달 전 수영학원에서 수영 마스터급이 되었습니다. 수영 등급은 모자 색깔로 구분하는데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그 다음은 검정색입니다. 저는 초급인 노란 모자로 시작해서 파란색은 건너뛰고 빨간색이 되고 지금은 검정색입니다. 태권도의 띠 색깔이랑 비슷한 시스템이네요. 아, 그러네요. 저는 마스터 검정 모자를 따기 위해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마스터 모자를 따기 위해서는 IM이 선우 씨 뭐라 그랬죠? 수영에서 인디비주얼 메들리라고 해서 저병, 배영, 평영, 자유형 이렇게 4개를 연속적으로 이어서 하는 루틴을 말합니다. IM을 2분 15초 안에 들어와야 하는데 4개 영법을 100m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네요. 저는 3번 중에서 첫 번째는 2분 16초, 두 번째는 2분 19초, 마지막에는 다행히 2분 14초가 나와서 통과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집에 와서 엄마랑 아빠한테 자랑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재작년 여름 때만 해도 물을 엄청 무서워했습니다. 같이 간 친구들은 계곡에서 놀고 있을 때 저는 얕은 데서 아빠랑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들과 재밌게 놀기 위해 수영을 해보기로 결심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별로 안 무섭고 너무 재미있어서 수영에 빠져들게 된 겁니다. 저는 요즘 IM을 6바퀴씩 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영을 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8월에 제가 신레벨이 되기 위한 시험을 보는데 잘 봤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해주세요. 작가님들 안녕히 계세요. 도다토로님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도다토로님 IM을 6바퀴면 이제 접배평자를 25m씩 4개 영법을 하면 100m인 거를 6바퀴 하면 600m를 하는 거잖아. 와. 운동량이 굉장한데요. 저도 수영을 하고 있고 수영 상급반에서 굉장히 힘들게 헉헉대면서 회원들을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 도다토로님 까만색 마스터 등급 모자 꼭 따시기 바랍니다. 팁토로님의 메일을 읽어볼게요. 언니들 안녕하세요. 2023년부터 여둘톡을 열심히 들었던 팁토로라고 합니다. 이번 에피소드 제일 예쁜 몸무게 93kg를 듣고 저의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시험관을 하며 아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잠깐 다른 얘기지만 이옥선 작가님께 빅토리노트의 친필 사인을 받으며 시험관 준비 중이라고 말씀드렸더니 너무 부담스러우면 애도 못 온다 하셔서 마음 편하게 먹고 지금은 벌써 출산한 지 5개월이 넘었습니다. 이옥선 작가님 감사해요. 시험관 준비하면서 호르몬 때문에 찐 살이 5kg. 또 임신 중에는 건강상의 문제로 아기를 일찍 꺼내야만 해서 아기가 작게 태어날까 봐 막달에 잔뜩 먹었더니 13kg가 쪘어요. 총 18kg 가까이 찐 거죠. 전 평소에 운동도 좋아하고 식사도 건강하게 먹는데 임신과 출산은 그동안의 제 삶과는 관련 없이 속수무책으로 체중을 늘려버리더라고요. 다행히 아기는 아주 건강하고 튼실하게 낳았습니다. 그런데 출산 후 내내 저를 힘들게 하던 것은 바로 육아의 힘듦보다
체중이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자본주의의 상품과 광고에 휩쓸려 가기 쉽다는 말이 정말 와닿았어요. 요즘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도 다이어트, 몸무게에 대한 컨텐츠가 쏟아집니다. 제가 임신했을 때도 병원에서는 만사까지 8kg 증량이 적정 몸무게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르고 아이를 위하는 임산부의 마음은 다 같은데 그 적정 기준치를 넘으면 마치 임신을 핑계로 뭔가를 놔버린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임신과 출산을 컨텐츠로 만드는 유명 유튜버들, 출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복근을 올리는 연예인들, 다들 하나같이 날씬하고 일명 자기관리라면서 몸매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어머, 임산부 같지 않아요? 라는 댓글이 칭찬이 되어버린 시대고요. 임산부 같다는 의미가 뭔지, 뚱뚱하다, 살쪘다, 배가 나왔다 일까요? 그런데 과연 아이를 낳은 지 100일도 채 되지 않아서 다이어트를 생각하는 게 누구를 위한 걸까 싶어요. 온라인의 어떤 글에서는 출산 후 6개월 이전에 출산 전 몸무게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 몸무게로 굳어진다고 써 있더라고요. 출산 후 6개월, 아이가 정말 엄마랑 고목나무의 매미처럼 딱 붙어 있을 시기예요. 근데도 몸무게, 그놈의 몸무게를 신경 써야 하는 거예요. 임신 중 저희 시부모님도 저를 보시며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나중에 위고비 해줄게.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는 웃고 넘겼지만 내가 위고비를 꼭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떠돌았어요. 아이를 출산한 지 5개월. 제 적정 몸무게로 돌아가려면 아직 8kg가 남았어요. 그동안 필라테스를 다니고 틈틈이 걷고 했더니 10kg는 저절로 빠지더군요. 근데 이 남아있는 8kg. 요즘 저는 자기 전 출산 후 위고비 가능 시기, 출산 후 마운자로 이런 검색을 하고 있었어요. 임신 중에 체중 관리를 왜 못했을까 하는 자책감과 잠깐 이게 지금 맞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늘 제 머릿속에서 싸우고 있었죠. 그러다 이번 주 여둘톡 에피소드를 듣고 이건 임산부와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자본주의 시장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게 되었어요. 임산부도 몸매 관리를 해야 한다. 아기를 낳고 얼마 기간 이내에 예전 몸무게로 돌아가야 한다 등등. 이런 시선으로 요즘 아이를 갖고 출산한 여성들이 가뜩이나 육아도 힘든데 저처럼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까 싶어요. 아이를 품고 낳고 이 경이로운 과정을 겪은 여성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면 안 되는 걸까요? 왜 여기에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미의 잣대를 들이대는 걸까요? 저는 이제 위고비고 마운자로고 생각하지 않고 천천히 저희 속도대로 몸 회복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쓰다 보니 저희 격한 감정이 섞여 글이 길어졌네요. 흔들리는 저희 머릿속 생각을 정리하는데 늘 언니들의 이야기가 많은 도움이 됩니다. 멋을 내지 않아도 멋이 나는 하나 선우 언니들 항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메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산 후에 유명 유튜버들이나 연예인들이 바로 살을 쫙 뺐다, 운동을 해서 복근이 돌아왔다 하는 컨텐츠를 올리잖아요. 그건 일종의 차력사 같은 것이고 그리고 연예인들은 저희도 어찌어찌 알게 되었는데 주사 같은 걸 많이 맞기도 하고 몸을 성형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또 그걸로 돈을 벌고 근데 그게 사람들의 눈앞에 계속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여둘톡을 듣고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도 참 좋습니다. 우리가 임신, 출산, 육아라는 게 여성의 몸에 정말 큰 충격이고 굉장한 무리가 가해지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정말로 천천히 건강하게 회복하는 데 집중해도 시간이 부족하고 그 모든 회복을 또 아이를 키우면서 같이 해야 되는 게 얼마나 할 게 많아. 근데 그 와중에 살까지 빼야 돼? 그러니까. 아, 이건 정말 너무 가혹하다.
시부모님이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나중에 위고비 해줄게 라는 말은 일종의 농담 같은 거겠죠. 마음 편히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런 거 지금은 신경 쓰지 마라 라는 말을 나름대로 전하고 싶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 트위터에 이렇게 먹으면 천연 위고비다 라고 하면서 계란을 삶아서 거기다가 올리브유를 끼얹어서 먹으면 몸에 무리가 되지 않는 위고비 효과가 난다. 뭐 이런 얘기가 돌았잖아요. 그게 아침에 첫 식사로 혈당을 올리는 탄수화물이나 당분 같은 걸 섭취하는 게 아니라 질 좋은 기름인 올리브 오일에 단백질이 많은 달걀을 그렇게 섭취를 하면 이제 몸이 건강하게 몸의 양분들을 연료로 태울 준비를 하게 된다. 그게 이제 위고비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저 오늘도 초당 옥수수를 잔뜩 싸들고 편집하면서 먹으려고 가지고 왔지만 그걸 본 뒤로 아침에 탁구 가기 전이나 첫 식사로 계란을 삶아서 올리브유와 함께 먹는 게 저에게는 이제 습관이 됐는데 이때 지금 크나큰 도움이 한 달 넘게 되고 있는 것이 백지혜 작가의 풍미 파우더입니다. 계란을 기름과 함께 먹으면 쉽게 물리잖아요. 근데 풍미 파우더를 뿌려 먹으니까 저는 아침마다 이제 풍미 파우더 뿌려가지고 천연 위고비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대를 하게 돼요. 근데 풍미 파우더에도 설탕은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조용히 해. 안녕하세요. 하나선우 작가님들. 저는 토론토에 거주 중인 톡토로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에피소드 제일 예쁜 몸무게 93kg를 듣고 그저 수다 떨고 싶은 마음에 메일을 적어봅니다. 이번 에피소드의 제목을 보고 어떤 내용을 다루실지 대충 짐작을 하고는 한참 뒤에나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체중과 몸매는 저를 아직도 예민하고 찔리게 만드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인식하기 싫어서 체중계에 안 올라가고 몸매에 대해 생각하지 않기를 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솔직히 93kg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너무 궁금해 에피소드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93. 저에게는 금기의 금기인 몸무게이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애를 보며 배경음처럼 에피소드를 틀어놔서 꼼꼼히 듣지는 못했습니다. 메일을 쓰고 싶어진 이유는 제 귀에 꽂힌 선우 작가님의 말. 여름이 되면 초파리가 꼬이듯이 다시 다이어트나 몸매에 대한 얘기가 돌아온다는 부분 때문입니다. 저는 그 말에 비로소 여름은 그런 계절이었지 하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며 토론토에 살면서 몸매나 다이어트에 대한 압박감이 많이 줄어들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제가 사는 곳만 그런 걸까요? 이곳 거리에는 여성의 몸이 전시돼 있지 않습니다. 다이어트 홍보 광고나 불필요한 여성 신체 전시형 광고가 없습니다. 피트니스 센터 광고에는 운동하는 여성의 신체, 역동적인 몸이 쓰이지 한국처럼 몸매 라인과 근육만을 강조한 비키니 사진이 쓰이지 않습니다. 지하철에도 그렇습니다. 지하철 내부나 역사에 붙은 광고 대부분은 공연, 통신사, 정부기관 광고이고 가끔 다이어트 플래너 같은 회사 광고가 있으나 거기에도 여성의 신체가 전시되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저에게는 몹시 크게 다가옵니다. 거리를 걸으며 여성 연예인과 제 몸을 비교하며 초라해질 필요가 없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여성의 몸을 보며 부러움을 느낄 필요도 없으니까요. 또 너무 마른 여자들의 몸을 강제로 보면서 피로감과 속상함을 느낄 필요도 없으니까요. 이곳 거리엔 비슷한 체형으로 다듬어진 사람의 신체를 내세운 광고 대신 다양한 인종, 나이, 정체성의 사람들이 광고에 나옵니다. 한국에서는 저 광고에 왜 여성 모델의 의상을 짧게 입힌 거지 싶어 불편할 때가 많았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아직 그런 불편함은 겪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광고의 수 또한 절대적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특히 성형, 다이어트에 대한 광고는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차이가 참 큰 변화를 주는 것 같습니다. 내 몸이 틀렸나 하는 조급함을 줄여줍니다. 모두가 다이어트를 하는데 나만? 이런 생각도 안 하게 되고요. 대신 다양한 체형의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거리를 걸으며 내 몸이 좀 달라져도
다시 말해 뚱뚱해져도 사람들이 날 뚫어지게 보지는 않겠구나 하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옷가게에 가면 X 스몰부터 4X 라지까지 있는 걸 보며 언제든 내 몸에 맞는 옷을 찾을 수 있겠다는 안심도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여자치고 크고 여자치고 골격 있고 여자치고 꾸미지 않는 이상한 소비자였던 제가 여기서는 그냥 한 명의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미 제 머리를 사로잡은 날씬해야 해라는 강박은 쉬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육아는 체력인 걸 알면서도 밥을 먹을 때 매번 너무 많이 먹나? 이게 덜 살찔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SNS에서 출산 후 아가씨 몸매를 회복한 사람들의 피드를 보며 괜히 제 늘어진 뱃살을 쥐어뜯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즘 제가 상상하는 제 미래의 모습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이를 낳았음에도 날씬한 몸매를 유지한 여자 대신 튼튼한 팔로 아들을 힘껏 들어올리는 힘센 여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음식 앞에서 자꾸 조금 먹어야 한다는 강박이 올라올 때 하나선우 작가님을 떠올립니다. 제게는 두 작가님이 체력을 위해 운동하는 첫 여자들이었거든요. 하나 작가님이 얘기해 주신 선우 작가님에 대한 첫인상도 되새깁니다. 중국집에서 특밥을 싹싹 긁어먹고 이따 운동하러 갈 거라고 하셨다는 얘기요. 밥을 남기는 걸 여자의 예쁨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특밥 한 그릇 싹싹 긁어먹고 씩씩하게 운동하는 걸 선택하는 여자. 그런 여자가 되겠다고 작가님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또 다짐해봅니다. 작가님들의 방송은 매번 저를 찌르고 고민하고 다시 생각할 지점을 만들어주시기에 사실 편히 듣는 방송은 아닙니다. 한동안 안 듣고 미뤄둘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철새가 돌아가듯 다시 작가님들의 방송을 찾는 이유는 아마도 생각하고 고민하고 찔려서 아프고 싶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매번 재미있고 불편한 방송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론토에서 드림. 이런 인사도 되게 신선하네요. 재미있고 불편한 방송. 토론토에서 생활하며 느끼는 바를 써주셨는데 정말로 해외에 일정 기간 나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와 보면 이런 부분이 정말 좀 생경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성의 신체를 상품화하는 광고가 정말 많고 그리고 여성이 아니라 남성 모델을 사용하더라도 연예인들이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의 모델로서 광고를 하는 게 지나치게 많다는 느낌? 맞아요. 그리고 그 이미지 속에서 보여지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젊은 정상성, 아름다움 이것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보기 때문에 뭔가 나의 존재가 초라해지고 뭔가 기준에서 벗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게 분명히 있죠. 근데 토론토에서 이렇게 보내주신 이야기처럼 사회적인 표준이라는 것은 사회의 합의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꿔갈 수 있는 거라고 봐요. 지금 서구권에서 이렇게 어떤 패션 비주얼에서의 모델의 다양성을 당연하게 반영하고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게 자연스럽다라고 믿고 그렇게 행동을 하면 바뀌는 거죠. 그렇죠. 광고적으로도 한국의 광고 문화는 참 촌스럽습니다. 신뢰감이 중요한 무슨 금융권 광고, 은행 광고 이런 데도 연예인들, 아이돌들을 20대 초반 아이돌. 데려다가 화제성을 일으키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광고 기간이 끝나면 그 사람들은 다른 광고를 또 수주하고 그리고 어떤 브랜드가 지금 잘 나가는 연예인을 모델로 쓰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지불하고 그 홍보 비용은 소비자들에게로 맞아요. 돌아가는 거죠. 브랜드 가치보다는 아주 쉽게 흘러가는 화제성에만 의존하려고 하고 광고 자체가 창의적이거나 호소력이 있다기보다 진짜 모델의 유명세에 의지하는 그런 광고가 많은 거죠. 체력을 위해 운동하는 여성의 사례를 저희를 통해서 처음 보셨다고 했는데요. 주변에 이런 사람들 힘세지려고 운동하고 잘 먹고 이런 여자들이 많아지면 그게 또 표준이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편안하게 느껴지게 되고요. 저희는 그런 표준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독도로독 6월 행사에 대한 후기를 많이들 보내주셨어요. 메일이 아주 여러 통이 와서 대표로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두 분 작가님 안녕하세요. 이번 화요일 카페꽃마에서 진행된 독도로독에 참여했던 5년째 톡토로 이름을 못 정하는 한고운 톡토로입니다. 지난 6월 16일은 제 첫째 아기의 두돌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출산 휴가 중인 남편과 인생 111일차 둘째 아기와 함께 첫째 생일 선물을 사러 외출했다가 습관처럼 독도로독 예매 페이지를 새로 고침했는데 품절되었습니다가 아닌 초록색으로 활성화된 버튼을 보고 홀린 듯 예매를 하여 남편과 아기를 남겨두고 참여했습니다. 남편에게 조금 미안했지만 매년 참여했던 톡토로 투게더에 올해는 가지 못해서 더욱 작가님들을 보고 싶었어요. 게다가 작가님들과 오붓하게 와인이라니요. 어떻게 안 갈 수가 있겠어요? 괄호 열고 하지만 저는 알쓰입니다. 알코올 쓰레기라는 뜻이죠. 책도 없었지만 카페꽃마에서 책을 구매할 수 있다는 얘기를 여둘톡에서 들은 기억이 있어서 그냥 신나게 출발했습니다. 잘하셨네요. 도착하여 책을 살펴보고 보고 싶었지만 못 봤던 영화의 원작 프로젝트 헤일 메리를 구매하여 5층으로 올라가는데 어머 작가님들이 저 위에 계신다고? 라는 생각이 들자 쿵쾅쿵쾅 심장이 뛰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하나 작가님과 눈이 마주쳤는데 너무너무 반갑고 설렌 것에 비해 건조하게 인사를 하고 선우 작가님과도 눈인사만 하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음은 너무너무 방방 뜨는데 차분한 척 했네요. 카페꽃마에서 미리 프린트해 놓으신 이름표를 준비해 나눠주셨는데 저는 오늘 5시 넘어서 티켓을 사서 아마 없을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수기로 써놓으셨다며 미리 준비해 주신 이름표를 주셔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작가님들 보고 싶은 마음이 앞서서 달려갔는데 저에겐 작은 걱정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 염소 목소리가 되고 주목받는 게 어렵고 말을 잘 못할 것 같아서 책을 읽은 후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패스를 할까 했는데 좋아하는 작가님들과 얘기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은 톡토로니까 용기를 내어 취소표를 잡아 참여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프로젝트 헤일 메리가 기대보다 더욱 재미있었음에도 책 이야기를 하지 못한 것은 저 걱정이 불쑥불쑥 머릿속에 떠올라 50여 페이지밖에 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톡토로 분들은 한 분 한 분 어찌나 차분히 말씀을 잘 하시던지요. 저희 상황이 상황인지라 특히 육아 중인 톡토로 분들, 딸로서 엄마로서 말씀해 주신 이야기들에 더욱 귀를 쫑긋하게 되더라고요. 아주 오랜만에 혼자 외출하여 나를 찾는 아기들 없이 책을 읽고 작가님들과 톡토로 분들과도 얘기도 나누고 제대로 리프레쉬를 하고 왔습니다. 2번의 임신과 모유 수유로 인해 3년 만에 마신 와인도 참 맛있었어요. 너무 오랜만이라 훅 취해버릴까 3모금 정도 맛만 본 것이 아쉽습니다. 돌아가는 길 책을 가방에 넣으려는데 가방 안에 기저귀, 가제수건, 젖병 등을 보고 퇴근 후 산뜻하게 오신 톡토로 분들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내년에도 작가님들과 함께하는 독도로독을 혹시 해주신다면 저도 복직하고 퇴근 후 산뜻하게 참여하고 싶어요. 이번 주 에피소드도 정말 잘 들었습니다. 임신과 출산으로 변해버린 몸이 부정적으로 느껴지고 육아를 핑계로 돌보지는 못하고 있던 저에게 딱 필요했던 에피소드였네요. 가상의 시선으로 저의 몸을 바라보고 있던 요즘이었어요. 2 아기들을 한 번이라도 더 번쩍, 더 오래 안아주기 위한 체력을 기르기 위해 운동을 시작해야겠습니다. 육아와 게으름으로 자주 메일 드리지는 못하지만 매주 제철로 여둘톡을 듣고 작가님들의 책을 기다리며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톡토로 이름 너무나 못 정하는 톡토로 드림. 이렇게 후기 메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날 육아 중이다가 정말 모처럼 외출해서 그 자리에 왔다고 설레서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떠오르고요. 그때 다 같이 육아 동지인 톡토로들이 또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시던 게 생각이 나네요. 맞아요. 이렇게 스마트폰 없이 여러 사람들과 외부에서 책을 집중해서 읽는 것이
얼마나 사치인지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 맞아요. 그날 저희가 30분만 모시고 조금 오붓하게 책을 읽고 또 하지 무렵에 해가 천천히 창밖으로 넘어가는 걸 보고 그러면서 같이 책 얘기를 나눴는데 이날의 대화도 참 좋았고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는 톡토로들과의 교류가 참 좋거든요. 그리고 마냥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 거 쉽지 않지만 책이라는 걸 통해서 각자가 읽은 책을 통해 자기 얘기도 나누고 또 공감할 수 있고 서로 다르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이런 게 너무나 감사한 기회로 느껴졌습니다. 자주 이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와인 4병 더 샀어요. 참 저희 유튜브 댓글 이벤트에 선정되신 분들 중에 아직까지 주소를 안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5분을 선정해서 댓글에 대댓글로 선물 발송을 위한 정보를 여쭤보는 댓글을 남겼거든요. 근데 3분은 바로 답이 왔어요. 근데 나머지 2분이 확인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아직도 답이 없습니다. 선물 꼭 드리고 싶으니까 이거 들으시는 대로 바로 확인해 주세요.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192화는 여름 대명절 하지였습니다. 톡토로 뒤에는 여둘톡이 있고 여둘톡 뒤에는 톡토로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른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고맙습니다.